지난 편에 이어 30년간 재평가된 오나라 장수 2편 시작하겠습니다. 1편 안 보셨다면 지금 나오는 카드를 클릭해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12, 6개, 평균 능력치 10.2 상승, 무력 31, 통솔력 14 상승. 흔한 오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손권이 저지른 급발진을 육손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릉대전 캐리는 물론 정치, 외교, 위나라와의 전쟁 등 손권이 일을 저지를 때마다 육손이 스스로 캐리하면서 정상화시킵니다. 이런 패턴은 20년 후에도 비슷하게 일어나는데요. 오나라 최악의 암군 손호의 실정에 대해 육손 아들 육항과 동족 자손인 육계가 마지막까지 캐리. 육항이 대도독으로서 국경에서 진나라를 막아낼 때 육계는 좌승상의 위치에서 막장 손호를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견제합니다. 그런데 좌승상이라는 직함 들어보셨나요? 손호가 잔소리 듣기 싫다고 승상 복양흥을 죽여버리고 나서는 승상의 자리를 좌승상, 우승상으로 쪼개버립니다. 물론 한나라 건국 및 훗날 남송, 원나라에는 쓰인 적이 있지만 당시 수백 년 동안은 매우 레어한 케이스였죠. 피라미드의 정점인 국정총괄 자리에까지도 사람 못 믿어서 자리를 두 개로 나눈 것부터 손호의 양면적 특성이 바로 느껴집니다. 폭군인 동시에 매우 우유부단한 쫄보. 심지어 손호는 사람들이 본인을 쳐다보는 것조차 금지시킵니다. 하지만 잘못 지적질하다 죽은 케이스가 너무 많기에 신하들은 모두 아무 말 못하고 있었죠. 이때 육계는 손호에게 당돌하게 도원합니다. 왕과 신하가 서로 쳐다보지 못하면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조언 들으면 수긍을 하거나 화나면 잘라버리면 될 텐데 손호는 이 상황에서도 우유부단한 사이코가 뭔지 특유의 4차원 정신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육계, 너만 나 쳐다볼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런 괴상한 폭군에 굴하지 않고 미우나 고우나 오나라를 끝까지 캐리하는 육시 집안답게 육계도 사이코에 지지 않고 꾸준히 상소를 올립니다. 혐오라는 감정을 초월해 육계는 손호라는 인간의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에 아무리 싫은 사람도 그래서 그렇게 싫은 이유가 도대체 뭔데? 라고 물으면 막상 5개를 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육계는 손호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잘근잘근 기억해서 열거하며 무려 20개 조항이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 거물인 복양흥, 장포, 만욱 등은 별거 아닌 거에도 모가지가 날아갔는데 육계는 어떻게 황제 팩폭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거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는 미친 사람도 갑자기 3대 500 치는 건장한 남성이 나타나면 급정상인이 되듯이 손호가 아무리 인사불성이어도 육시들 건드리면 자긴 큰일 난다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생존을 위한 선택적 사리분별이 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육손 아들 육항이 개인의 초인적인 힘으로 진나라의 공격을 한몸에 방어하고 있었기에 육항의 동족인 육계에 대해서 관대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런 잔소리봇 선비의 영혼을 가득 반영했는지 94년 삼국지 4의 육계는 정치력은 오나라 최상위권이었지만 무력은 30에 불과한 전형적인 문관 스타일. 그러나 2006년 삼국지 11 기점으로 무력이 61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육계 커리어 초기에 정사 기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육계 하면 사실 오나라 최후의 문관 같은 이미지이지만 손호 즉위 40년 전부터 이미 그는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222년경부터 그는 영흥현과 제기현 등 부임하는 곳마다 치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죠. 또한 손권이 치세 내내 영혼을 갈아 투자했던 해외 정복 및 인력 납치 프로젝트가 대부분 실패했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242년의 하이난 정복에서 육계는 적장을 참수하고 사로잡아 승진했으며 250년은 만만치 않은 위나라 후반 에이스 왕창과 왕기를 막아내고 255년에는 산월 도적 수장을 죽인 전공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40년간 오나라의 매우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커리어 말년에 손호한테 잔소리한 게 사람들 인상에 너무 크게 남아 2000년간 연희를 비롯한 창작물에 오나라 최후의 선비 캐릭으로 굳혀진 것입니다. 육손, 육항, 육윤 등 다른 육시 집안 장수같이 육계가 문무겸비 명장이었음을 직감한 코에이는 최근 그의 무력을 30에서 61로 높여주었고 통솔력 51에서 65로 올려줍니다. 다만 여전히 지난 10년간의 일러스트에는 20개로도 못다한 미발표 손호 디스곡이 적힌 상소문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저는 내부 토벌, 해외 개척, 게다가 위나라 방어까지 완벽하게 수행한 육계에게 적어도 그가 맞서 싸워 이긴 위나라 후반 에이스 왕기의 통솔 무력 70대에 준하는 능력치는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도가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삼국지 말기 장수 특징답게 전투 전에 항상 점을 쳐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초계 제갈량과 초주에게 그런 능력이 반영된 적이 있듯이 6계에도 이런 점술가 캐릭터가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위 동습, 평균 능력치 11.4 상승, 무력 15, 지력 13, 정치력 12 상승. 연의에서 동습은 2번 나옵니다. 부상당한 주태에게 명의 화타를 추천해주고 합비에서 위나라와 싸우다가 익사하는 인물이죠. 삼국지4에서도 무력 70 정도로 책정된 그저 그런 무장. 그런데 동습은 단지 당근마켓 동네 생활 병원 추천 네임드로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사에서 그의 묘사는 시작부터 대놓고 여포 같은 최고의 무장. 키가 8척에 무력이 남들을 능가했으며 굳세고 강건했다. 실제 역사에서는 일기토가 거의 없었기에 게임 속 무력을 대충 전쟁에서의 느낌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습은 대놓고 당대 사람이 무력 세다고 했으니 무력은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수순일 것입니다. 삼국지 11부터 무력이 85까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파양에서 수만 명의 적을 토벌할 때 동습, 능통, 보질, 장흠이 각각 부대를 이끌었는데 오직 동습군만이 크게 활약하고 적장을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엄청난 동료 장수들과 동일 조건에서 동습이 확실한 두각을 나타낸 거죠. 한편 오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수건 사업은 손견을 죽게 한 강하 지역의 황조 토벌이었는데, 황조가 워낙 강하를 철통으로 수비하여 손권은 이미 몇 번이나 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08년 강하 공략에도 황조가 노련하게 몽충 2대를 강 사이에 고정시키고 천여 명의 궁수를 배치해 손권군이 진격 자체를 못하는 상황. 이에 동습은 100명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황조의 몽충과 육지의 돌을 연결하는 새끼줄만 미친듯이 커팅해서 결국 몽충이 표류하게 되고, 이 기습이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되어 결국 손권이 강하를 함락하고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폭풍으로 인한 익사 엔딩이 아쉽지만 조조와의 유수구 전투에서도 특공대를 조직해 용감하게 싸운 것이 인상적입니다. 통솔력도 64에서 72로 상승했고 무력도 70에서 85로 올랐는데, 개인적으로 통솔력은 적절하지만 향후에는 무력 90대까지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사기록 자체에서 매우 강한 게 직설적으로 몇 번이나 표현되었고, 전쟁이 안 풀리면 직접 결사대를 결성해 미션을 성공하는 모습에서 개인적인 에너지가 엄청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해전에 있어서는 장판파의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게 동습의 모습입니다. 8위 여범, 평균 능력치 14.4 상승, 통솔 47, 무력 30, 매력 8 상승. 개인적으로 게임 속 여범에 대한 첫 번째 고증 오류는 일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억울하고 소인배적인 그의 게임 속 모습들과 달리 정사에는 대놓고 용모와 자태가 매우 빼어났다는 평가로 시작됩니다. 가난했음에도 엄청난 부잣집 미인에게 장가갔는데 그의 장인어른은 반대하는 장모에게 이렇게 말하며 결혼을 승낙하죠. 여범의 얼굴 좀 봐라. 어찌 그가 오랫동안 가난하겠는가. 손책도 여범을 보고 첫눈에 반해 보통 사람과 다르다며 중용합니다. 풍모만으로도 결혼과 커리어가 술술 풀리는 외모 레벨인데, 저는 과감히 여범의 일러스트를 송중기급으로 그렸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손책은 여범에게 재무와 회계 업무를 맡겼는데, 이 때문인지 삼국지4에서는 지력과 정치력은 준수하지만 전용문관 이미지인지 통솔력과 무력은 30 이하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문관 이미지를 벗기로 결심합니다. 손책과 바둑을 두던 어느 날 그는 손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정만 하지 않고 군을 다스리는 도독의 역할을 하며 조직에 기여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직접 부대를 이끌기도 하며 단양, 오군, 수춘, 파양 등 오나라 초기에 가장 메인 영토를 차지하는데 가장 커다란 공헌을 합니다. 송권 시절에도 매우 인상적인 군공이 여범전에 기록되는데, 바로 조조가 적벽에 이르자 주유와 공격하여 무찔렀다. 연희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지만 삼국시대를 열게 한 커다란 전투였던 적벽 전투에서 그는 황계 주태와 함께 실제 활약이 언급된 몇 안 되는 장수입니다.
이런 기록들 때문인지 코에이는 여범의 능력치를 통솔력 26에서 73으로 무력 30에서 60으로 대폭 상승시킵니다. 오나라 영토 확립과 결정적인 방어에 맹활약한 여범은 그 후 최고의 미들맨으로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220년 황제가 된 손권은 그를 단양태수로 임명. 단양태수는 손권의 동생 사촌에게만 갔던 자리인데 비친족 장수로서는 처음으로 그가 맡게 되는 거죠. 심지어 222년엔 아예 양주목으로 임명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직책이냐 하면 당시 오나라 땅 대부분이 양주였고 심지어 손책 손권도 치세 동안에 양주목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목은 주지사 개념인데 주가 2개밖에 없었던 오나라에서는 최고의 공적을 가진 자에게만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형주목 자리에는 손권이 관우를 잡고 나서 조조에게 임명되었고 육손이 이릉대전 이기고 손권에게 임명된 사례가 있죠. 그런데 남형주보다 훨씬 큰 양주목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오나라의 제일 큰 개국공신이자 미들맨이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228년에는 승상 바로 다음 직급인 대사마까지 임명됐지만 인수를 받기 전 아쉽게 사망. 그런데 여범은 손권 입장에서 분명 전임자의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 정도까지 믿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철저히 원칙에만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손책 시절엔 손권이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관리들이 회계 감사할 때 주곡이라는 사람은 분식회계를 하여 손권을 커버쳐서 손권이 매우 좋아했고 여범은 완전 원칙대로 해서 극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손권이 군주가 되니 주곡은 임용하지 않고 여범은 중용하게 되는 아이러니. 국정을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왕의 친족이든 누구든 원칙만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했고 여범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그를 강렬히 겪어본 손권 본인이 확신할 수 있었죠. 한편 여범은 오나라 토착 귀족인 육손과 전종도 접고 들어갈 정도로 포스가 장난 아니었는데요. 패션도 왕후를 능가할 정도로 럭셔리해서 주변에서 주제 넘는다 라는 소리가 나오자 손권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명품족인 만큼 부대도 엄청 정리정돈 잘하고 위용있게 관리해서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그냥 신경 끄길. 다만 본인이 대장으로 나선 222년 조비의 1차 남정에서 조휴 대상으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통솔력과 무력에서 더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치만 결혼과 승진 프리패스가 가능한 외모에 주군을 능가하는 럭셔리 패션을 자랑하는 여범에게 더 포스 있는 일러스트와 명품 옷 착장은 시급해 보입니다. 7위 주의, 평균 능력치 17.6 상승, 통솔 23, 무력 18, 지력 22, 매력 24 상승. 보통 아버지가 슈퍼 에이스면 아들이 그 기대치를 충족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나라 명장 주한의 아들 주의 또한 삼국지4에서 모든 능력치가 3, 40대의 최악의 장수로 나타나죠. 하지만 커리어 막판이 아쉬운 게 부각되어 그랬지 전성기에는 아버지의 군대를 물려받고 위나라를 많이 때려부신 전력이 있습니다. 241년 주연휘하에서 위나라의 번성 공격 작전을 성공시키고 위나라 문흠이 죄수들을 모아서 저항하자 그것도 다 털어버립니다. 252년 위나라 호준과 제갈탄이 침공할 때는 주의가 수군을 이끌고 부교를 파괴했고 특히 이때 위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격파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 때문인지 통솔 무력 등이 매우 버프되었습니다. 또한 250년 문흠의 거짓 항복을 미리 알아냈으며 253년 제갈각이 합비 신성을 공격할 때 퇴각을 주장했다가 제갈각에게 궁권을 박탈당하지만 결국은 그의 말이 맞았다는 게 증명되었죠. 이런 요소로 인해 지력도 22나 상승하게 됩니다. 257년엔 대도도까지 될 정도로 잘나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렇게 일생 동안 싸웠던 제갈탐과 문흠이 오나라에 항복하자 오히려 커리어가 급 꼬이게 됩니다. 손침 지시로 포위된 수춘성에 제갈탄을 구원하러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황산 위나라 대장 사마소가 수춘성을 포위만 하고 일부러 입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의 반란 진압보다는 궁극의 적인 오나라군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대방을 방심시키는 함정을 판 느낌이죠. 구원을 간 주인은 결국 잘 준비된 위나라의 석포, 주태, 호열 등에게 완전히 털려버린 후 더 못해먹겠다고 하다가 손침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나라 형성기에 영웅적인 활약을 보였던 주유, 여몽, 황계, 주태의 후손들은 기록이 마이너한 반면 주한, 육손, 고홍 등의 일족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갔을까요? 우리는 보통 손견부터 모신 노장들이나 손책과 함께 양주 땅을 정복한 세력들이 계속 잘 나갔을 것 같지만 사실 오나라 사회는 외부 세력들보다는 오군의 주씨, 육씨 등 토착호족이 워낙 센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주씨는 주유할 때 주씨가 아닌 주한과 주의의 주씨이죠. 주유 또한 엄청난 한나라 명문가 자제지만 그 후손들은 정치적으로 크게 오르진 못합니다. 아무리 국무총리 자제라도 제주도로 이사가면 주도권이 토착민 분들께 있듯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손책이 군소 세력으로 시작해 훨씬 덩치 큰 땅을 퀵하게 얻는 과정에서 토착민과의 일종의 합병 협상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6위 오원, 평균 능력치 18 상승, 정치력 42, 지력 32, 무력 10, 통솔 8 상승. 매 삼국지 게임이 너무 익숙해져서 시시해지는 순간에는 극도로 자학적인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주, 교모 등과 같이 부하 장수가 없는 세력 선택. 그런데 이러면 막상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사람이 없으면 수천 명의 병사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용맹한 사람을 발탁하면 되지 않나? 유비도 이런 마음으로 위연이나 왕평을 발탁했겠죠. 삼국지에도 비정상적으로 영웅이 많이 출연한 세대가 저문 이후에 오촉에 쓸만한 인재가 정말 없습니다. 오나라 최후의 명장 육항도 정말 외로운 싸움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육항은 미천한 집안 출신의 하급 장교를 하고 있는 오원의 용맹과 지략을 크게 여겼죠. 다만 흑수저를 갑자기 파격 승진시키면 안 그래도 잘 분열하는 오나라 장수들이 열폭할까봐 말도 안 되는 몰래카메라 테스트를 기획합니다. 모임을 만든 다음에 어떤 이에게 난입하게 하여 미친 사람처럼 칼을 휘두르게 했는데 다른 모든 장수들이 도망칠 때 오원 혼자 등받이로 칼을 막아서 침착하게 진압합니다. 그제서야 오나라 장수들은 오원을 인정했고 육항은 오원을 제대로 기용할 수 있었죠. 그는 육항 최고의 전투 업적 중 하나인 설흥전투에서 활약합니다. 당시는 촉멸망 이후였기 때문에 이릉대전 이릉의 오나라 명칭인 설흥이 진나라와의 매우 중요한 국경선이었죠. 그런데 설흥독 보천이 진내에 항복하자 바로 육항은 오원에게 설흥을 포위하게 했고 결국 이후에 설흥을 탈환하고 보천을 처형했죠. 육항은 건평과 설흥 라인을 잘 지키라는 유언을 했는데 바로 이 핵심 방어 라인 건평의 태수를 오원이 맡습니다. 그는 강 쪽으로 흘러나오는 수상한 나뭇가지를 발견하고는 진나라가 곧 오나라를 치기 위해 엄청나게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읽어내고 손호에게 군사를 증강할 것을 건의하죠. 하지만 손호는 조언을 쌩 무시하고 결국 280년 진나라 왕준이 오나라 정복. 마지막까지도 오원은 건평을 지키고 있었으나 건업이 정벌되었다는 말을 듣고 진에 항복하게 되죠. 항복 이후에 진 무황제, 사마염이 오나라 항복 장수들에게 손호가 나라를 망친 게 뭐 때문이냐 하고 묻고 다녔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나갔던 서령은 손호가 쓰레기라서 대신들이 없어져서입니다. 라고 한 반면 오원은 오 왕은 영민했지만 하늘의 뜻이 오는 다하고 폐하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답하여 사마염을 만족시킵니다. 이건 사실 오원의 자존심과 옛 충절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마염의 체면도 살리는 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서령의 말은 잘못 들으면 상대가 못나서 네가 천하 통일했다는 말이 되니까요. 오원은 이후 금성, 돈황, 안문태수 등을 지내다가 순양 내사라는 자리에 올랐는데 내사는 제후왕이 있는 곳의 태수 역할이죠. 하필 순양의 제후왕인 사마의 손자 사마창은 자기 땅에 순양 내사가 오는 족족 죽여버리는 타입이었는데 오원이 워낙 깨끗하고 위험있게 하여 전혀 꼬투리를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타고난 능력과 당돌함 덕분에 오원은 더욱 진나라에서 잘나가게 되며 무려 남중도독과 교주좌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삼국지4에서는 오나라 말미에 조금 깨적인 장수로 인식했는지 노툴 플레이어였지만 이후 많은 버프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력과 정치력이 30 넘게 수직 상승한 건 진나라에서의 커리어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오원은 진나라에서도 아무도 컨트롤하지 못했던 익주 남부 지역을 부임 2년 만에 모두 평정하여 안정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 정사에선 신장 8척에 맹수를 손으로 때려 죽일 수 있을 정도라고 했으며 무리 중에 힘이 매우 뛰어났다는 표현이 있을 만큼 무력은 80대 정도까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스스로 능력을 증명하면서 커리어의 반전을 일으킨 사람은 늘 매력적입니다. 사실 그가 완전 무명일 때 전투가 불리해서 한탄하고 있었는데 관상을 잘 보는 유찰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극함의 일을 상이니 오히려 부족한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저는 오원이 미천한 신분에 나라 망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런 자기 실현적 예언과 자긍심이 항상 있었기에 비굴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길을 꿋꿋이 피고 스스로 엄청난 귀인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나라 재평가 탑5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성원 덕분에 지난편 이후로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커다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